안녕하세요. 요즘 어딜 가나 인공지능 얘기가 들리죠? 근데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머신러닝이다, 딥러닝이다. 좀 낯선 영화들이 불쑥 튀어나와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생성형 AI의 핵심 개념들만 쏙쏙 뽑아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AI를 처음 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영화와 드라마에 너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터미네이터, 아이로봇처럼 인간을 위협하는 로봇과 감정을 갖게 되는 AI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불안과 경계심을 먼저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 AI 기술은 그런 방향과는 거리가 멀고 훨씬 더 제한적이며 현실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인간의 심리는 기대, 불안, 수용이라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자동차, 전기 모두 그랬죠. AI 또한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관점을 미리 이해하면 훨씬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챗 GPT까지 저만 믿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이라는 아주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엔 도대체 기계가 어떻게 스스로 학습하는 게 가능해졌는지 그 원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간의 뇌를 닮은 기술은 또 뭔지, 그리고 마침내 챗GPT가 어떻게 이 모든 기술의 정점에서 짜잔하고 등장했는지 살펴볼 거예요. 즉, 오늘 강의는 AI의 전체 숲, 키워드 설명, 사례, 인간의 역할까지 전체 지형도를 한 번에 훑는 구성입니다. 기술 중심이 아니라 이 기술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하고 써야 하는가까지 포함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실제 활용에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AI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할까?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인공지능 하면 혹시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무서운 로봇 그런 게 먼저 생각나시나요?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I는 그냥 막연한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AI는 이미 우리 스마트폰 앱이나 뉴스 추천 알고리즘, 심지어 광고까지 정말 우리 일상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현실의 기술인 셈이죠.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부터 밤에 잘 때까지 거의 모든 단계의 AI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알람 시계의 수면, 패턴 추천, 지도 앱의 실시간 교통 예측, 배달 앱의 음식 추천, 사진 보정, 키워드 자동 완성까지 모두 AI 기술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AI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산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자동화 기술이 전부 다 인공지능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왼쪽의 단순 자동화는 우리가 쓰는 캘린더 알림 앱처럼 그냥 사람이 정해준 규칙을 따를 뿐이에요. 아주 단순하죠. 하지만 오른쪽 학습 기반 AI는 차원이 다릅니다. 넷플릭스가 어떻게 내 취향을 귀신같이 알고 영화를 추천해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바로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기업 현장에서도 이 두 기술은 확실히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자동이체 시스템은 자동화지만 대출 사기 감지 모델은 학습 기반 AI입니다. 공장 로봇이 반복 작업을 하는 것은 자동화지만 불량품을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은 AI죠. 규칙 기반 시스템은 사람이 정한 규칙대로만 움직인다는 한계 때문에 예외 상황에서 자주 실패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팸 메일 차단입니다. 예전에는 규칙 기반으로 차단했지만 너무 많은 변형이 등장해 규칙 기반으로는 대응할 수 없었죠. 그래서 머신러닝 기반 스팸 필터가 등장해 자동으로 학습하고 진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맞아요. 바로 이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 이게 진짜 AI와 그냥 자동화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리니 학습 능력이야말로 인공지능 분야에 엄청난 도약을 가져온 개념인데요.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이게 나오면서 컴퓨팅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옛날 방식은 이랬습니다.
사람이 컴퓨터한테 모든 규칙을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코드로 다 알려줘야 했어요. 만약에 A라는 상황이 오면 B라고 행동해.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그냥 정해진 답만 뱉어내는 기계였던 거죠. 근데 머신러닝은이 판을 180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규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랑 정답 예시들을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안에서 규칙은 내가 한번 스스로 찾아봐. 이렇게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친 컴퓨터는 마침내 사람이 가르쳐 주지도 않은 새로운 문제까지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머신러닝 학습 방식은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지도학습입니다. 말 그대로 정답을 지도받으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한테 이 사진은 고양이, 저 사진은 강아지라고 정답을 알려주면서 가르치는 방식이죠.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두 번째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이건 정답 없이 스스로 공부하는 겁니다. 만약 수많은 고객 데이터를 주고 비슷한 고객끼리 한번 묶어봐라고 시키면 컴퓨터가 스스로 패턴을 찾아서 그룹을 만들죠. 우리는 이 그룹을 보고 아, 이런 특징의 고객들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화 학습입니다. 이건 마치 게임처럼 보상과 벌점을 받으면서 배우는 방식인데요. 유명한 알파고가 바로 이 강화 학습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둑을 두다가 이기면 보상을, 지면 벌점을 받으면서 최적의 전략을 스스로 찾아내는 거죠. 머신러닝은 특히 사람이 규칙을 다 만들 수 없는 분야에서 압도적 효과를 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료 영상 판독, 얼굴 인식, 음성 인식, 자율주행,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추천 시스템 같은 것들요. 이런 분야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하고 사람이 규칙을 일일이 다 써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에게 세상의 모든 도로 상황을 규칙으로 다 알려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머신러닝은 이 복잡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좋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머신러닝 기법 중에서도 훨씬 더 강력하고 정교한 방식이 등장했는데요. 그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쉬워요. 인공지능이라는 가장 큰 개념이 있고요. 그 안에 머신러닝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머신러닝의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딥러닝인 거죠. 그러니까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고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아, 이 비열을 보니까 관계가 머릿속에 확 들어오네요. 인공지능이 커다란 집이라면 머신러닝은 그 집 안에 있는 여러 방 중 하나의 인셈이고요. 딥러닝은 바로 그 방 안에 놓인 아주 특별하고 멋진 가구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거 정말 기억하기 쉽지 않나요? 딥러닝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이유는 바로 이 인공신경망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느낌이 오죠. 수많은 신경세포, 뉴런들이 서로 연결돼서 작동하는 우리 인간의 뇌 구조를 그대로 떠서 만든 거예요. 바로 이 뇌를 닮은 구조 덕분에 딥러닝이 사진이나 목소리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데이터의 패턴을 기가 막히게 알아챌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얼굴 인식 잠금을 풀 때, 카메라 앱에서 자동으로 배경 흐림을 적용할 때, 유튜브에서 자동 자막이 생길 때 작동하는 것이 바로 이 인공신경망입니다. 우리 일상 속 거의 모든 지능형 기능 뒤에는 딥러닝이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 많은 얼굴을 보다 보면 부모 얼굴을 구별하게 되는 것처럼 딥러닝도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점점 정확도를 높여갑니다. 바로 이 정교하고 깊은 구조 덕분에 사진, 음성, 텍스트, 영상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데이터의 패턴을 기가 막히게 찾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딥러닝이 이렇게 강력해지면서 등장한 기술이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이전의 AI는
주로 분류하고 맞히는 일을 잘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보고 고양이다, 아니다를 맞히는 식이었죠. 그런데 딥러닝이 점점 발전하면서 AI가 단순히 맞히는 걸 넘어서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들고 심지어 사람 목소리나 영상까지 새롭게 만들죠. 지금부터는 이런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생성형 AI의 핵심 엔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성형 AI 모델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의 발전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생성형 AI의 기반입니다. 먼저 GAN, 즉 적대적 생성 신경망입니다. 이 기술은 2014년에 발표되었고요. 생성자와 판별자라는 두 개의 모델이 서로 경쟁하며 가짜 데이터를 점점 더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초창기 딥페이크 기술의 기반이 되었던 기술입니다. 다음은 디퓨전 모델입니다. 2020년 이후 실용화되어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죠. 이미지에 노이즈를 일부러 넣었다가 다시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미지를 단계적으로 재구성해내는 방식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드저니, 달리,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미지 생성 모델들이 바로 이 디퓨전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입니다. 이미지에는 GAN과 디퓨전이 있다면 언어 모델 쪽의 혁명은 바로 이 트랜스포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구글이 2017년에 발표했는데요. 이 트랜스포머 논문이 발표된 순간 언어 모델의 성능이 폭발적으로 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문맥을 이해하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LLM의 기반입니다. 여기에 대규모 컴퓨팅 파워와 인터넷 데이터가 결합되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챗 GPT,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텍스트 중심의 AI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챗 GPT가 나왔을 때 사람과 채팅하는 것처럼 대답해서 우리를 정말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질문을 하면 답을 바로 생성해줬죠. 챗 GPT는 등장과 함께 엄청난 화제가 됩니다. 2023년이 2월 타임지 표지 모델까지 합니다. 대단한 혁신 기술이었죠. 덕분에 우리는 코딩을 못해도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기술은 점차 우리의 일과 직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요. 지금 2025년 현재는 누구나 AI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챗 GPT는 이렇게 순식간에 전 세계를 뒤흔드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저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바로 대화형 인터페이스입니다. 기존 구글 검색처럼 키워드를 넣고 페이지를 뒤지는 방식이 아니죠. 사람과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답을 얻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편리한 사용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글쓰기, 보고서 작성, 심지어 복잡한 코드까지 거의 즉석에서 생성해냅니다. 업무 처리 속도 자체가 달라진 거죠. 세 번째는 엄청난 범용성입니다. 글쓰기, 데이터 분석, 코딩, 기획, 아이디어 발상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직장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접근성입니다. 복잡한 설치나 설정 없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바로 사용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 덕분에 챗 GPT 출시 후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AI를 사용하는 능력, 즉 AI 리터러시를 기본적인 업무 역량으로 인식하게 되었죠. 문서 작성하는 시간 줄이고 긴 내용을 바로 요약하고 복잡한 코드까지 점검받고 막혔던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불어넣는 등 AI가 우리의 업무 생산성과 창의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려 준다는 것을 사람들이 직접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챗 GPT는 단순히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주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고서를 뚝딱 써주고 긴 글을 요약해주고 심지어 컴퓨터 코드를 짜거나 아이디어를 내는 등 세상에 없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생성해낸다고 해서 바로 생성형 AI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챗 GPT는 검색 엔진과 완전히 다릅니다.
검색은 정보를 찾아서 보여주는 기술이고, 챗 GPT는 새로운 텍스트를 직접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AI를 훨씬 정확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이렇게나 똑똑해 보이는 챗 GPT. 과연 전지전능해서 모든 걸 다 알고 항상 옳은 말만 할까요? 안타깝게도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생성형 AI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환각. 영어로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AI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너무나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거예요. 그럴듯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진짜 의미를 이해하고 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들을 착착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이거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예시가 있죠. 혹시 인터넷에서 유행한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 아시나요? 어떤 사람이 챗 GPT한테 세종대왕이 맥북 던진 사건에 대해 알려줘라고 장난삼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조선왕조 실록에 따르면 하면서 정말 그럴듯한 거짓을 줄줄이 만들어내서 큰 화제가 됐었죠. 이게 바로 환각 현상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졌지만 때로는 이렇게 엉뚱한 거짓말도 하는 AI. 2023년 챗 GPT 등장 초기의 기사입니다. 환각은 초기 모델에서 더 많이 나타났지만 2025년 현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변호사가 AI가 만들어낸 가짜 판례를 법원에 제출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I의 환각은 단순 재미를 넘어 실생활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녀석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AI는 의식도 없고 감정도 없습니다. 데이터 패턴을 따라 움직일 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능을 확장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이자 파트너. 바로 이 관점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모델이 더 똑똑해질수록 그럴듯하게 말하는 능력도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잘못 말하는데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자연스럽게 말하기 때문에 사람이 더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답변을 인간의 판단 없이 그대로 쓰는 것은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필요한 능력은 AI를 쓰는 능력뿐 아니다. AI의 답을 검증하는 능력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AI를 개발하는 코딩 기술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것보다 AI가 내놓은 결과를 그냥 덥석 믿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바로 이런 인간 고유의 능력이 AI 시대의 진짜 핵심 영향이 될 겁니다. 앞으로 AI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겠죠. 업무 환경에서는 AI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생산성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마케팅 직원 일도 AI를 활용해 10분 만에 기획서를 만드는 사람과 여전히 2에서 3시간 걸리는 사람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AI 도입은 직업의 소멸이 아니라 역량의 재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다. 우리가 어떻게 AI를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강력한 도구를 우리의 지성을 향상시키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편리함에 기대서 우리의 생각을 외주화하는 데 쓸 것인가? AI를 발판 삼아 인간의 지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지 아니면 생각하는 힘 자체를 AI에게 넘겨줄지 그 선택은 이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고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계산기를 너무 의존하면 암산 능력이 떨어지고 자동 번역만 계속 쓰면 외국어 감각이 둔해지듯 AI를 무비판적으로 쓰면 인간의 사고 근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인간 사이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어서 다룰 주제는 바로 프롬프트 완전 정복입니다. 요즘 AI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 챗봇과 대화 많이 하시죠? 이 프롬프트라는 게 사실상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대학교 교양 필수 과목 같은 거예요. 꼭 알아야 하는 기본기라는 거죠. 과거 인터넷 초창기에는 검색창에 단어 몇 개 넣는 능력만 있어도 검색 고수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성형 AI 시대. 단순 검색이 아니라 AI에게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실력의 기준이 되었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프롬프트를 AI 시대의 교양 필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도대체 뭘까요? AI랑 소통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이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트가 뭔지부터 보죠.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AI한테 입력하는 모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을 하든 이거 해줘 하고 명령을 내리든 심지어 코드를 짜달라고 하든 AI와의 대화는 무조건 이 프롬프트에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뭘까요? 이건 그냥 질문만 띡 던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바로 그 결과물을 AI가 딱 내놓게끔 질문,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아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계속 다듬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 자체를 기술이라고 여겨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죠. AI한테 명확한 로드맵을 그려주는 것 딱 이겁니다. 과거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고급 기술로 여겨져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2024에서 2025년으로 넘어오면서 AI가 점점 똑똑해지고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대중기술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안 찍고 그냥 아무데나 가면 차가 어디로 가겠어요? 헤매겠죠? AI도 똑같아요. 우리가 명확한 길을 알려줘야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정확히 데려다 주는 겁니다. 즉, 프롬프트의 정확성은 곧 AI의 정확도와 직결됩니다. 잘못된 프롬프트는 모호한 답변으로, 명확한 프롬프트는 고품질 답변으로 이어지죠. 이 구조를 이해하면 AI를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개념은 이제 잡혔고요. 그럼 이제 우리 연장통을 한번 열어볼까요? AI를 다룰 때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들, 바로 기본 프롬프트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제로샷이랑 퓨샷인데요. 제로샷은 말 그대로 예시 제로 하나도 없이 그냥 바로 시키는 거예요. 이 기사 요약해줘 이렇게요. 반면에 퓨샷은 몇 개 그러니까 약간의 예시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질문이 이거면 답변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하고 알려준 다음에 진짜 질문을 하는 거죠. 당연히 어떤 게 더 똑똑하게 대답하겠어요? 그렇죠. 예시를 본 퓨샷이 훨씬 더 정교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습니다. 예시를 주면서 AI의 톤, 문체, 구조, 분량을 더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 이메일, 기획안, 영상 아이디어, 대본 제작 등 실무형 작업에서는 퓨샷의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 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AI에게 충분한 문맥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퓨샷에서처럼 예시를 주든 아니면 질문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를 주든 AI를 정확하게 대화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GPT-4나 GPT-5 계열은 문맥 기반 추론을 매우 잘 하기 때문에 예시를 주면 결과 품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마치 사람들끼리 대화하듯이 인공지능 챗봇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인공지능 챗봇은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챗 GPT 외에도 정말 다양한 세포들이 많습니다.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 그리고 엔스로픽에서 나온 클로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그 외에도 엑스의 그록 같은 다양한 인공지능 챗봇들이 있는데요. AI 대화할 때 뭔가 좀 더 똑똑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원하는 걸 AI가 딱 알아듣고 착착 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아, 진짜 AI한테 뭘 시켰는데
자꾸 막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너무 뻔 붙여놓기 한 것 같은 답대만 내놓아서 답답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막 아니 이게 아닌데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럴 만도 해요. 왜냐면요. 구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AI한테 말을 걸 때 평균적으로 9단어도 안 되는 정말 짧은 문장으로 시작한대요. 너무 짧고 너무 모호해요. 그러니 AI가 좋은 답을 내놓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 여행 추천해줘 라고 하면 정말 수천 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고 AI는 그중 가장 통계적으로 흔한 답을 제공합니다. 반면 부산 사는 40대 직장인이고 휴식이 필요해. 2박 3일 일정의 아이는 없고 자연 중심으로 조용한 여행지를 추천해줘. 라고 하면 정확도와 만족도가 확 달라지거든요. AI는 지시가 명확할수록 똑똑해집니다. 최고의 결과물을 뽑아낸 프롬프트들을 봤더니 평균 길이가 무려 21단어였다는 거죠. 우와, 9단어랑 21단어의 길이 차이. 이게 바로 결과물의 퀄리티를 그냥 확 바꿔버리는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길게 써야 하는구나. 어렵겠다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기술이나 마법 같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 간단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방법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AI를 다루는 능력을 그냥 한 단계, 아니 몇 단계는 훌쩍 뛰어넘게 만들어줄 아주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만드는 데 가지 핵심 요소를 말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역할, 할 일, 맥락, 그리고 형식. 딱이네 가지입니다. 정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히 뜯어볼까요? 이 네 가지는 단순한 리스트가 아니라 AI에게 작업 환경을 세팅해주는 기술입니다. 역할은 AI의 관점을 정해주고, 할 일은 목적을 지정해주고, 맥락은 재료를 제공해주고, 형식은 출력의 구조를 정해줍니다. 즉, 사람이 해야 할 설명과 AI가 해야 할 작업을 정확히 분리해주는 구조입니다. AI에게 너는 지금부터 어떤 역할이야 라고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지금부터 아주 노련한 프로그램 매니저야. 이렇게 하면 AI가 프로그램 관리 문서와 사고방식에 집중하게 됩니다. 역할은 AI에게 관점 필터를 씌우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주제와도 법률 전문가로 말할 때, 초등학생 눈높이로 말할 때, 방송 작가 시점으로 말할 때, UX UI 디자이너로 말할 때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옵니다. 역할은 답변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역할을 설정하면 모델이 참고하는 지식의 범위를 선택적으로 좁혀주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할 일. 이건 아주 명확하게 뭘 해야 하는지 동사로 콕 집어주는 겁니다. 초안 작성해줘. 이거 요약해줘. 아이디어 좀 내봐. 이렇게요. AI가 나보고 지금 뭘 하라는 거지 하고 추측하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싶은데 AI가 갑자기 요약을 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바로 그런 걸 막아주는 거죠. 세 번째는 맥락.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AI한테 일할 재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글은 누구를 위한 건지, 최종 목표는 뭔지 이런 배경 정보를 충분히 줘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요리사라도 재료가 없으면 요리를 못 하잖아요. 좋은 맥락이 없으면 AI도 그냥 깜깜한 방에서 헤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맥락은 AI 답변 품질을 기계적으로 높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영상 아이디어 알려줘. 오. 바쁜 아침에 5분 투자해서 몸을 깨울 수 있는 20대 직장인 대상 홈트 영상 아이디어 알려줘.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만듭니다. AI는 정보 부족 상태에서 가장 자주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킵니다. 즉, 맥락을 많이 줄수록 정확도가 올라가고 예측보다 의도에 맞춘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형식입니다. 결과물을 어떤 모형으로 받고 싶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꼭 글머리 기호로 전기해줘라던가 좀 친근한 말투로 써줘 하는 식으로요. 이게 그냥 보기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아서 또 편집하는 그 수고를 확 줄여주는 아주 실용적인 팁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딱 받는 거죠. 자, 그럼 이 네 가지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아주 강력한 프롬프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형식을 미리 지정하면 나중에 편집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보고서, PPT, 기획서 제작에서는 형식을 지정하는 것만으로 작업 시간을 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 예시를 한번 보세요. 역할은 당신은 구글 클라우드 프로그램 매니저입니다. 맥락과 할 일은 관련 프로그램 문서를 바탕으로 맥락, 경영진 요약, 이메일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형식도 내용은 글머리 기호로 제안해 주세요. 어떠세요? 역할, 할 일, 맥락, 형식이 모두 완벽하게 들어가 있죠? 이러면 AI가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 방식이 거의 표준 프롬프트 구조처럼 널리 쓰입니다. 대기업 임원 보고서, 연구 요약, 기획 개요, 유튜브 대본, 강의안, 서비스 정책 문서 등 모든 영역에서 이 사요소는 생산성을 급격하게 높여줍니다. 물론 반드시 네 가지를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를 조합해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경험적으로는 최소 2개 이상 포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역할 플러스 맥락은 답변의 방향을 잡고 할 일 플러스 형식은 결과물을 다듬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소 3개의 구성으로 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제 기본기는 다 적고요. 이 네 가지 요소를 한층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핵심 팁 몇 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옆에 있는 동료한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좋고요. 너무 어려운 전문 용어는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AI를 무슨 자판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에 딱 끝내는 도구가 아니라 같이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협업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좋은 AI 사용자는 질문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는 기술이 아니라 소통 방식이며 AI에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죠.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한번 느껴보시죠. 왼쪽을 한번 보세요. 고장난 헤드폰 이메일 써줘. 너무 막연하죠. 뭘 어떻게 쓰라는 건지. 이걸 오른쪽처럼 고객에게 공감하는 이메일 답장을 만드는 걸 도와줘. 이렇게만 바꿔도 목표가 훨씬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AI가 스스로 어떤 톤으로 쓸지, 어떤 구조로 쓸지 방향을 잡아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아주 작은 맥락을 추가해 줬을 뿐인데 AI는 그 정보를 기반으로 훨씬 더 정돈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롬프트를 다듬으면 같은 질문이라도 완전히 다른 품질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건 사람에게 메일 좀 써줘라고 말하는 것과 고객 불만 상황인데 공감 표현을 포함해 메일 초안을 부탁해라고 말하는 차이와 같습니다. 대화의 명확성이 결과물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배운 요소들을 더하면 그 결과물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잘 만들어진 초기 프롬프트의 예시입니다. 공감하는 이메일 답장을 만들게 도와줘. 내 역할은 고객 서비스 담당자고 손상된 헤드폰에 대한 고객 불만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야. 고객의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는 문단 하나랑 해결책 3가지를 글머리 기호로 꼭 넣어줘. 자, 우리가 배운 역할, 할 일, 맥락, 형식이 여기에 다 녹아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I가 내놓은 첫 번째 답변은 그냥 대화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이 결과물을 더 좋게 다듬어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겁니다. 후속질론을 던지는 거죠. 손상된 제품을 받아서 화가 난 고객의 마음을 풀어줘야 하는데 그냥 빠른 배송해준다는 것 말고 다른 대안 3가지만 더 제안해줘. 이렇게요. 중요한 점은 이 프롬프트를 한번 작성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추가 질문을 통해 점점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하면서 퀄리티를 개선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다듬고 수정하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과정. 이게 바로 협업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AI를 단순 반응형 도구가 아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파트너로 활용하게 됩니다. 사람도 처음 듣고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듯 AI도 대화를 통해 점점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진짜 핵심은 처음 질문을 잘 던지는 것이 아니다. 후속 질문으로 결과를 다듬는 것입니다. 따라서 AI 활용이 능숙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결정적 차이는 한 번에 얻으려 한다 vs 여러 번 다듬는다의 차이입니다. 프로 작가, 영상 편집자, 강사, 디자이너들은 AI를 반복적으로 다듬어 점차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고품질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프롬프트 가이드를 참고한 대화의 예시입니다. 우선 역할을 부여했죠. 너는 영상 콘텐츠 전문가로서 나는 역할을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바쁜 아침을 맞이하는 대학생이나 직장인을 위한 아침 모닝 운동 루틴 영상을 제작하려고 해. 그 다음에 할 일을 알려줬어요. 이 주제에 맞는 영상 아이디어를 제안해줘. 그 다음에 포맷을 이야기해주죠. 형식을 정확히 가이드해줍니다. 2줄 이상 10개 요약된 문장으로 글 머리 기호를 사용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예시는 교육, 방송, 마케팅, 유튜브 제작 등 많은 산업군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특히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 AI는 폭발적인 효율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지금 보니까 주제에 맞는 답변이 나왔죠. 선 2줄 이상 대략 2줄 정도 되는 10개 정도의 요약된 문장으로 글 머리 기호를 사용했죠. 요청한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상 아이디어들도 침대 탈출 스트레칭 루틴, 활력 부스터 전신 각성 운동, 집중력 충전 코어 앤 호흡 운동 등과 같이 내가 요청한 내용들에 맞는 내용들을 생성해줬죠. 그냥 무작정 운동 영상 만드는 아이디어를 알려줘.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의도한 형태로 대답을 해준 거예요. 프롬프트의 형식을 넣으면 출력 품질 제어권을 갖게 됩니다. 기획서, 에세이, 요약문, 정책안, 보도자료 등. 문서 제작에서는 이 부분이 생산성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PPT용 글머리 5개만 달라고 하거나 교육용 짧은 스크립트로 달라고 하거나 세로형 스마트폰 쇼츠 대본으로 달라고 하며 AI는 그 구조에 맞춰 문장을 설계합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구조화된 프롬프트 설계입니다. AI가 제시한 아이디어들이 마음에 들면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추가 아이디어를 요청할 수도 있겠죠. AI가 준 3분 모닝운동 루틴 아이디어 중 침대 탈출 스트레칭 루틴에 대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인공지능 챗봇에게 알려주며 나의 아이디어와 챗봇의 아이디어를 섞어 확장할 수도 있어요. 마치 다양한 관점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를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이 과정을 AI 기반 아이디어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AI가 준 영상 아이디어가 6점짜리라면 우리는 그걸 8점, 9점짜리로 다듬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즉, AI는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고 우리는 그 초안을 최종 작품으로 완성하는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성형 AI는 결국 우리를 돕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운전은 AI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겁니다.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는 게 아니라
그걸 검토하고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의 다음번 일에서 AI와 어떻게 협업하시겠어요? AI 시대에는 무엇을 아는가 보다 AI와 함께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경쟁력입니다. AI는 당신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AI를 잘 쓰는 사람은 당신의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프롬프트 사요소인 역할, 할 일, 맥락, 형식과 대화형 개선 기법은 앞으로 여러분이 일과 창작에서 AI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핵심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을 바탕으로 AI를 그냥 시키면 뭐든 해주는 기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증폭시켜주는 아주 훌륭한 파트너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랍니다. 생성형 AI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의 학습을 돌이켜보며 복습을 위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질문. 바둑기사 알파고가 승리할 때 보상을 받고 패배할 때 벌점을 받으며 최적의 전략을 스스로 찾아가는 학습 방식은 무엇입니까? A. 지도학습. B. 강화학습. C. 전이학습. E. 비지도학습. 정답은 B.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말 그대로 AI가 마치 게임을 하듯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배웁니다. 핵심 원리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수정하고 최적의 전략을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알파고가 바둑에서 이기면 보상을, 지면 벌점을 받으면서 다음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를 깨닫는 거죠. 가장 인간적인 시행착오 학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학습 이건 AI에게 정답을 딱 정해놓고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이건 고양이 사진, 저건 강아지 사진이야 라고 라벨을 붙여주면서 학습시키는 거죠. 알파고는 단순히 정해진 정답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전략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전이 학습 이건 한 분야에서 배운 지식을 다른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을 보고 배웠던 능력을 강아지 사진 분류에 활용하는 것처럼요. 알파고의 학습 메커니즘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비지도 학습 이건 AI에게 정답 없이 데이터만 던져주고 내가 알아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봐라고 시키는 방식이에요. 고객 데이터를 주고 비슷한 성향의 고객 그룹을 찾는 게 대표적이죠. 알파고는 승패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아닙니다. 결국 알파고처럼 목표를 향해 스스로 전략을 개선하는 AI는 강화학습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생성형 AI가 통계적 확률에 의존하여 사실이 아닌 정보를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치명적인 약점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A. 편향. B. 환각. C. 오버피팅. E. 블랙박스 문제. 정답은 B. 환각입니다. 환각은 생성형 AI가 실제 데이터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정보, 사건, 인물, 근거를 AI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오류입니다. 오답을 볼까요? 1. 편향은 특정 성별, 인종, 문화 등에 대해 AI가 왜곡된 판단을 하는 문제입니다. 거짓 정보 창작과는 다른 개념이죠. C. 오버피팅은 학습 데이터에 너무 과하게 맞춰져서 새로운 상황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2. 블랙박스 문제 모델 내부 작동 원리가 너무 복잡해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잘 풀었어요, 여러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사요소 중 AI에게 법률 전문가나 노련한 프로그램 매니저와 같이 답변의 관점을 지정해주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A. 역할. B. 맥락. C. 할. E. 형식.
정답은 A 역할입니다. 역할은 AI에게 관점을 지정해주는 요소예요. 너는 지금부터 법률 전문가야. 프로그램 매니저처럼 답해줘. 이런 식으로. AI가 어떤 시점으로 생각하고 말할지를 정해주는 거죠. 오답을 보실까요? B. 맥락. 주변 정보나 배경 설명을 주는 거지 관점을 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C. 할 일. AI에게 뭘 해라라고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하는 부분이에요. 관점과는 다릅니다. 이 형식. 출력 형태를 정하는 요소예요. 예를 들어 표로, 글머리로, 세 줄로 작성 등이 있죠. AI 시대에 필요한 능력과 AI 활용의 핵심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A. AI를 시키면 모든 것을 해주는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사고를 외주화해야 한다. B. AI를 사용할 때는 최대한 짧고 간결한 9단어 이내의 질문을 한 번에 던져야 효율적이다. C. AI가 내놓은 첫 답변은 완벽하므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D. 첫 답변을 초안으로 간주하고 후속 질문으로 반복하여 다듬어 나간다. 정답은 D. 첫 답변은 초안으로 간주하고 후속 질문으로 다듬는다예요. AI는 첫 답변이 완성이 아니라 시작점이라고 배웠죠. 대화를 이어가며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AI 활용의 핵심 원리이자 실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오답입니다. A. AI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시키면 다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협업 파트너예요. B. 짧은 질문이 효율적이라는 건 오해예요. 오히려 길어도 맥락 있는 질문이 더 좋은 답을 줍니다. C. AI 첫 답변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대로 복붙하면 할루시네이션 위험도 큽니다.